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죄와 벌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3부 5번째 중반 즈음까지 읽었는데요. 예심판사 포르피리가 라스콜리니코프의 논문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며 이야기가 끝났었죠. 그 논문의 제목은 범죄에 대하여였습니다. 기구한 학회지가 폐간되어 책으로 나오지 못한 줄 알았으나 더 큰 규모의 학회지에서 그 논문을 실어 포르피리가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며 포르피리는 이 범죄에 대하여라는 논문의 핵심은 범죄는 항상 병을 수반한다라는 부분이라고 정리하죠. 하지만 자신은 이 논문 결론 부분에서 암시하는 내용에 더욱 시선이 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류의 인간들은 갖은 폭력과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지만 폭력과 범죄를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이들의 행위는 법과 사회적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부류의 구분도 나오는데요. 바로 평범함과 비범함이 그 구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회에 순응해야만 하는 평범한 부류의 인간이 있고 이와 반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되고 위반권을 지닌 비범한 부류의 인간으로 나뉜다는 것인데요. 포르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느냐 묻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포르피리의 이야기를 들은 뒤 차분히 자신의 논지를 설파합니다. 자신이 말한 평범한 인간이란 사회와 체제에 순응하고 기존 사회를 재생산, 답습하는 부류를 뜻하고 비범한 인간이란 기존 사회에 적용되지 않은 혁신적이며 구원적인 무언가를 해낸 인간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뉴턴이나 케플러를 예로 드는데요. 이들의 과학적 발견이 기존 사회의 법이나 규칙과 충돌할 때는 일정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러한 법이나 규칙을 뛰어넘을 수 있고 뛰어넘어야만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법이나 규칙의 초월이 기존 사회의 규범으로 보면 범법이고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회적인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을수록 이러한 비범함의 씨앗은 그 싹이 트기도 전에 걸러질 가능성이 크므로 별달리 걱정할 것도 없다고 하죠. 그런데 포르피리는 여기서 이러한 가능성을 뚫으면 결국 그 비범한 인들이 기존의 사회를 전복, 다시 말해 숙청하는 쪽으로 위치가 뒤바뀌는 것이 아니냐 물어보니 라스콜리니코프는 틀리지 않은 이야기라고 수긍합니다. 다시 포르피리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만약 평범한 부류의 인간이 자신을 비범하다고 착각하고 자기 앞을 가로막는 제약을 제거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요. 서서히 포르피리의 질문이 노골적으로 라스콜리니코프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라스콜리니코프 역시 이를 느끼면서 여전히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평범한 부류의 인간이 자신을 비범하다고 여기는 일은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일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생각도 행위도 결국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자 포르피리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 비범한 이의 수는 얼마나 될까 하고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물어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당연히 비범한 이들이란 극히 소수라고 합니다. 비범한 이들의 수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죠. 마치 파레토 효율을 연상시키는 대답이었습니다. 여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라주미힌이 이제 참다 못해 입을 뗍니다. 지금 라스콜리니코프가 펼치는 논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양심적 유혈의 허용이라고요. 즉, 그 어떤 외부의 판단 기준도 없이 오로지 개인의 양심만으로 타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권리가 생기는 셈이고 이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라주미힌의 이야기에 이어 포르피리는 이제 더욱 노골적으로 라스콜리니코프를 몰아붙입니다. 더욱 대단한 미래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유혈 사태, 즉 살인을 저지른다면 이러한 행위는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하고 묻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냉철한 얼굴로 법과 제도라는 사회적 그물망이 그들을 걸러낼 것이라고 차분히 대답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포르피리의 가장 솔직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바로 당신이 그런 비범한 부류의 인간이라는 생각은 품은 적이 없는지, 나아가 양심적으로 허용한 살인을 저지를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지 하고 말입니다. 거의 대놓고 네가 범인이 아니냐라는 수준의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라스콜리니코프는 계산된 불쾌감을 표출합니다. 처음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야기가 이렇게 흐를 것을 예상했다는 듯 말입니다. 이후에도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취조, 즉 함정 질문을 하나 더 받으나
라스콜리니코프는 뽀르피리의 질문의 의도를 먼저 간파하고 적절한 대답을 마칩니다. 그렇게 자리를 파하게 됩니다. 사상적인 차원에서 라스콜리니코프와 뽀르피리의 커다란 대립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는데요. 아직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죄와 벌의 백미 중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범죄를 저지르고 열병과 정신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제도를 벗어나 범죄를 저지르고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다는 점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비범함을 표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어려워진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이 쓴 논문과 자신이 하는 이야기의 실질적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읽힌 대목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라스콜리니코프와 라주미히는 방을 나오며 방금까지 있었던 대화를 복귀합니다. 그러면서 왜 뽀르피리가 노골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했을까 궁리해보죠. 이에 당장 물증이 없고 오로지 심증만 있는 상태이기에 의도적으로 자극을 해본 게 아닌가 하고 추측하죠. 둘은 집으로 향하는데 라스콜리니코프가 갑작스레 잠시 어딘가 들렀다 오겠다고 하죠. 라스콜리니코프를 걱정하는 라주미히는 따라가려 하지만 그의 극구 반대에 홀로 먼저 올라갑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에게 어떤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까 하며 잠시 상태를 체크하러 간 것인데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 경비원이 어떤 상인이 자신을 찾아왔었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집으로 오자 곧바로 자리를 피했다고 알려줍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급히 그를 쫓아가 자신을 왜 찾았는지 물어보는데요. 그는 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서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살인자, 네가 살인자야 라고 말하고 사라집니다. 집에 돌아온 라스콜리니코프는 오한에 떨며 그가 누구 진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고민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비범함 때문이 아니라 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타개하고자 노파를 내려쳤음 역시 사실임을 자각합니다. 이는 자신이 비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간접적인 수긍이 아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자 이제야 리자베타를 떠올리며 아주 불쌍한 여자였다고 상기하죠.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야 처음으로 리자베타를 떠올린 것인데요. 자신의 범행 동기를 현실적으로 수긍하고 나서 그녀가 떠오른 것으로 보아 여태 자기 합리화를 위해 그녀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쓰러져 꿈을 꾸는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꿈에서 살인의 순간을 재현하는데 이번에는 도끼로 노파의 머리를 내려쳐도 노파가 죽지를 않고 노파를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꿈에서 깹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자 한 건장한 남성이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스비드리가일로프라고 소개하며 3부가 마무리됩니다. 3부에서는 라스콜리니코프의 근본적인 범행 동기를 대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를 집요하게 추궁하며 심리적으로 그를 몰아놓는 뽀르피리와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는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등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이보다 조금 더 나아가 4부 첫 꼭지를 꽤 읽었습니다만 이야기의 흐름상 오늘의 정리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정리는 3부 마지막 469페이지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이 등장하고 기묘한 이야기를 펼치는 스비드리가일로프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